도달된 청약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청약의 구속력. 언제까지 처리할 수 없느냐. 승낙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내는, 정하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는 처리할 수 없다. 이유는 상대방의 청약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측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승낙력의 승낙. 그러면 과연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승낙은 가능하지, 승낙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한테만 승낙하라는 거야? 특정인이. 청약자. 청약자한테 승낙한단 말이 있는 거지. 불교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면 불교 다수인이 청약자 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승낙은,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승낙 효력 발생 시기와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이것은 언제나 서로 일치한다. 이게 일치한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동그라미 쳐놔도 틀리대. 동그라미 쳐놔도 내가 아주 고집도 세갖고 아주. 자, 승낙도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주의야. 의사표시는 도달시에. 그럼 승낙이 청약자 도달했을 때가 승낙 효력 발생 시기야. 이거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이때가 곧 계약의 성립 시기야. 왜 계약 성립 시기입니까? 청약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청약은 예언의 승낙만 들어오면 반드시 계약 성립하는 거지. 청약에서 다시 승낙한다 안 한다를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승낙이 예외적으로 발신지를 택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531제 보면 격지자 간에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너무 계약 시기가 너무 늘어지니까 격자끼리도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도달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승낙을 발했을 때 발신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을 택하고 있어요. 이게 4박 5일 걸리는데 상대방이 오케이라고 승낙했어. 그러니까 승낙 발신한 날에 그때가 효력 발생 시기야. 그럼 이때가 바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치하잖아요. 승낙이 도달을 택했다면 도달시에 승낙이 발생하고 그때 계약 성립하는 거고, 승낙이 발신을 택했다면 발신 시에 승낙이 발생하면 그때 계약의 성립시키고 일치한다.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약 수령자는 누구를 청약 수령자라 부르죠? 승낙자. 청약 받은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승낙자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응? 갑이 을한테 청약하면 청약 수령자. 청약 수령자는 어떤 경우에도 해답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거 제일 잘 나오는 질문이 여기에. 또 청약 수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청약자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집에 왔더니 이런 청약서가 왔어요. 물건 하나랑 오중 바닥 냄비 그래갖고 댁들의 가정에서 냄비 쓰는데 녹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이 5중 스텐 바닥은 원래 한 세트에 50만 원 팔던 거를 이번에 특별히 행운의 당첨객이 되셔서 20만 원에 모시겠대요. 만일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우리 주소지로 3일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왔어요. 청약이. 3일 내에 연락이 없어서 사는 것으로 보겠다. 3일 내에 내가 산다 안 산다 연락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비두면 돼. 내비두면. 청약자 무슨 말을 하든 난 산다 안 산다 해답할 의미도 없고, 청약자 3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이 기왕 성립한 걸로 보겠다. 3일 내에 연락이 없으면 이 물건 사는 걸 보겠다 얘기했더라도 난 전혀 거기에 후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락하지 않으면 걔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여기서 후속되지 않는다? 다른 얘기죠. 이게 실제 내 겪은 문제예요. 예전 얘기인데 제가 시골집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런 냄비 세트가 많이 왔어요. 자, 농촌에서 노인분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노인의 회장님, 나한테 특별히 이런 좋은 조건으로 이걸 드립니다. 보낸 거야.
우리 앞에 그 냄비 세트가 몇십만 원 살 리가 없잖아요. 나보고 이거 물은 거야. 이거 걱정이다. 이 사람 찾으러도 안 온다는 거야. 이거 여기다 붙여줘야 되냐. 어떻게, 뭐 있잖아. 그 택배 킥 불러서 택배를 붙여줘야 돼. 아, 내비두세요. 전혀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내비두면 연락 오면 가져가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내가 뭐 그 택배 불러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비뒀어. 그게 성립이 아니잖아. 구속하지 않으니까.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얘들 잊어먹었나 여기를? 왜 돈 달라는 건 아니면 뭐 연락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약주 드시고 아버지가 항상 약주 드시면 아침 이렇게 좀 칼국수 이런 걸 잘 끓여 드셔요. 술김에 저 한번 뜯어보자. 얼마나 맛이 좋은가? 저 냄비가 비싼 냄비인데 라면 끓였어. 뭐가 되는 거야? 왜 되는 거예요? 의사치료 계약의 성립. 그 보내준 물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걸 노린 거야. 썼어. 막 이제 뭐 연락이 없잖아요. 1년 만에 지료통지서 왔어요. 붙이세요. 돈 붙이세요. 붙여야지. 물건 그렇게 팔아먹더라고. 그 비싼 냄비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 필요 없으면 가져가래요. 아, 내가 가져갈 리가 있나? 그럼 어느 날 가니까 또 없어서 냄비가 어디 갔을까? 좋은 것은 우리는 항상 따님께서 가져가신다는 놀라운 사실. 좋은 거는 다. 어쨌든. 자, 청약에 해답 의무가 없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 승낙 적격이라는 게 있어. 승낙이 들어오면 계약 성립하는 거야.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하면. 근데 이 승낙도 정해진 승낙 기간 내에 이 도달해야지만 이 승낙 효력이 있는 거지. 만약 승낙 기간 지나서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결정해달라. 3월 15일까지 오케이 승낙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3월 15일까지. 3월 17일 날 들어왔어. 승낙기간 지나 도착한 승낙은 승낙 효력은 없고, 승낙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다만 청약자 입장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3월 17일 날 다시 오케이 하면 계약 성립의 여지는 남기는 거야. 승낙기간 지나 도착한 승낙은 뭐가 없다? 승낙 효력이 없다. 승낙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청약자 뭘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을 볼 수는 있다. 또는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간 승낙은 1억 원에 팔겠다. 그 대신 현찰로. 오케이. 사겠다. 9천만 원에 9천만 원에 12개월 할부로. 그럼 내가 청약한 곳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 승낙은 승낙 효력은 없어요. 승낙 효력이 있다는 얘기가 곧 이꼴 계약 성립이라는 뜻이야. 승낙 효력은 없고 다만 청약자 입장에서 새로운 청약 받아도 좋다. 내가 9천 원 팔게. 라고 승낙하면 계약 성립 여지는 남기는 거지. 그럼 정리합시다. 승낙기간 지나 도착한 승낙. 청약 조건을 붙여 변결간 승낙은 승낙 효력은 없고 승낙 효력이 없다는 계약 성립하지 않고 다만 청약한 사람 입장에서 뭐로 볼 수는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받아서 오케이라고 다시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여지는 남기는 거다. 그런 얘기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야지. 네. 여기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네. 자, 그런 다음에 약관 얘기를 볼 거예요. 저는 약관을 왜 보느냐. 작년에 제가 약관을 예상문제 꼽았어요. 약관이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약관을 꼽았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게 더 큰 거야. 올해 또 안 나오면 내년에 또 찍을게. 걱정하지 마셔. 3년 내는 걸리겠지. 그래요. 약관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지만 저는 약관계가 중요하다 봐. 왜 중요하다 보냐면요. 현대사에서는 이 약관계가 참 많아요. 의외로. 보험약관, 운송약관, 뭐 아파트 분양받아 분양약관, 이삿짐 하나 옮겨도 약관 갖고 오지 걔들이. 나랑 앉아서 볼펜을 안 적어. 응?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라 그거만 하죠. 다 이렇게 약관계를 맺는데 그걸 알아야죠. 그 약관계약이 뭐냐? 계약 내용을 일반 한쪽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부동문자로 인쇄시켜 놓고 상대방한테는 뭘 주지 않는 거야. 우리가 원래 계약 자연칙 그러면 내용 결정의 자유,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 선택의 자유, 방치의 자유, 네 가지 자유가 계약 자연칙인데 상대 읽어보시고 도장 찍으시라.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체결 여부 자유는 있어. 그렇지만 내용 결정 자유가 없어요. 이거 지워라, 이거 빼라, 이거 집어넣자. 이게 안 돼. 보험계약 맺어보세요. 읽어보고 도장 찍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보통 일방인적 기업들이 많이 하죠, 이게. 기업들 좋은 점이 있어? 있죠. 대량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획일화된 계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계약을 맺게 된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 입장 볼 때는요. 이렇게 맺어진 게 상대방을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이야 이거. 약관규제법 민법이 아니야. 계약법의 특별법이야. 그럼 계약을 맺었는데 약관에서 맺은 계약은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을 적용받는 거야. 이게 특별법인데 그럼 상대방한테는 뭐가 문제되는 거야? 상대방한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누구한테? 작성자한테 유리하고 상대방 고객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업자가 유리하잖아요. 보험약관, 무슨 약관 이렇게요. 자, 그런 뜻인데 처음에 약관계약을 막을 수는 없어. 근데 약관계약을 이 약관에서 맺은 약관계약을 범용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약관계약이라는 말 안 쓸지 몰라. 이 정식 용어는 약관계약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약관에서 맺는 계약을 법률용어로 부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부합계약. 보험약관, 운송약관, 아파트 분양약관. 약관에서 맺는 계약을 법률용어로 부합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걸 막을 수는 없는데 약관 작성자들은 이 약관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약관을 뭐하라? 명시하고. 예전에 이 80년대만 해도요. 약관을 친한 친구가 일하다 망해서 생활이 어렵대. 하나 보험 하나 들어달래. 그러면 내가 사인하면요. 약관이 3박 4일 뒤에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반드시 직접 만나서 도로로 넘기면서 사인하라고 그러죠. 지금은요. 반드시 명시해야 돼. 그죠? 명시하고 중요 부분은 설명해 줄 명시무 설명의무가 있어. 이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 약관을 맺더라도 작성자는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 작성자들은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명시하고 설명하라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암보험이지만 무슨 암 연기 진단만은 다른 건 연기 진단이 다 있었어. 근데 연기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기. 무슨 암이든 연기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상선 연기 진단만은 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었어. 다른 건 다 연기 진단 나오는데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된 적 없습니다. 쌈이 났어요. 쌈이 나면 명시 설명했다는 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작성자가 져야 돼. 작성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작성자들은 그 효력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급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험계약 같은 거 맺을 때 도장 한 군데 안 찍어. 여기 찍어라 저기 찍어라 또 빈칸 넣고 설명 들었음 잘 알고 있음 막 적으라 그래. 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그래 빈칸을 넣고 설명 들었음 알고 있음 어쩌고저쩌고 막 적으라 그래요. 자필로. 다 중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이. 봐라 네가 쓰지 않았느냐. 알고 있음 설명 들었음. 입증 못하면 효력 추정이 안 되거든. 걔들은. 입증 얘가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관계약 맺을 때 작성자 명시 설명했다면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어려운 거야. 상대방 고객. 왜 고객이라는 말 쓰냐면요. 약관규제법에서 상대방을 고객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고 편입한다면 틀려요. 명시 설명했다면 상대 고객의 동의는 이 동의가 계약의 편입 조건이 아니다. 그래, 아니다. 동의 받아야 편입한다는 게 아니야. 이 반대 생각이 쉬워요? 무슨 말이냐. 명시하고 좀 설명했다면 개별 조항마다 상대방 고객 동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편입되는 거지. 고객이 동의해 준 것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고 편입한다 그러면요. 만약 보험 약관 조항이 70개 조항이에요. 70개 조항. 그럼 도장 몇 개 받아놔야 돼? 70개 받아놔야 돼. 고객 하는 얘기가 나 3항, 5항, 7항, 9항 동의한 적 없어. 동의 안 한 거 빠져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명시했고 중요 설명했다면 설사 개별 조항마다 명백한 고객 동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편입하는 거지. 고객 동의해 준 것만 계약 편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 정리. 약관계약에서 고객의 동의는 계약의 편입 조건이나 성립 조건이 아니다. 반대 생각하기 쉽겠죠? 상식불능. 동의가 있어야 편입한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반대. 이거 조심하셔야 돼.
동의는 편입 조건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별표 쳐야 돼. 어딜 칠 것이냐. 500페이지에 이런 데는 한 번만 설명하고 뭐 심화 이런 설명 안 해요. 그래서 한 명 할 때 어렵지 않은 거 제대로 해야 돼. 4번 그 별표 치세요.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의외로 중요한 거야. 원래 약관 작성자들은 명시하고 중요 부분을 설명해줘라. 만약에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가 거기 도장 찍었더라도 이 약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약관 작성자에게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설명하지 않아도 좋대요. 작성자가 설명과 면제된 예가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2가지밖에 안 나와서 교과서는. 객관식 문제는 사지선다 만들어야 돼. 첫째, 법령에 정해진 것은 법령 규정에 정해진 사항은 중요 분야도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은행법에, 보험법에, 운송법에 정해진 사항에는 이게 중요 분야도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야. 은행이 뭐 금리를 대출해 줄 때 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올라갈 때는 2달 만에 올라가고 떨어져 6개월 만에 떨어져. 우리가 은행법 알아요, 몰라요? 보험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지만 보험법에 은행법에 이미 정해진 사항은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야. 판례가. 이 판례가 우리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자 편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약관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서 작성된 약관은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게 뭐가 있냐. 자, KTX 같은 거 타러 가면 뭐가 있을까요? KTX 운송 약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연체되면 몇십 프로 환불해주고 1시간 늦으면 전액 환불해주고 이런 게 다 규정이 있어. 자, KTX 타면 지금부터 KTX 운송 약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송 나오는 거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1번 탄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들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설명 안 해줘요. 왜? 그런 그 공익사업에 관련된 약관들은 다 중간 심사가 쳐서 약관 약관들은 약관 4번을 9번을 비춰 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와서 보는 거지 국민이.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KT 운송 약관 이런 거. 세 번째는 설명이 이게 판례가 인정하는 거야.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설명하지 않아도 좋대요. 이게 판례가 인정하는 거야. 설명을 싶어도 설명 현재 곤란한 사항은 중요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또 중요부이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모두 알만한 사항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아무리 중요부이지만 또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에 설명에 불과한 것은 중요부이더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4가지는. 자, 그럼 판례가 말하는 건데 이 4가지에 안 속하는 거 있어요? 너 왜 설명 안 했니? 아이, 저기 은행 그 금리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이프식인지 호프만식인지 그 계산법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곤란해서. 왜 설명 안 했니? 아이, 이런 거 설명하다 알만한 사항 아닙니까? 알만한 사항? 이미 은행법에, 보험법에, 운송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사항. 주말 심사를 거친 약관. 다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이 누구한테 면제해 주는 거야? 약관 작성 기업자 면제해 주는 거야. 왜 중간 설명하지 않았어? 여기 안 속하는 게 어딨나? 그러니까 걔들이 설명을 대충 하고 그냥 쓰라 그러지. 설명 들었으면 쓰라 그러지. 그래서 4가지 경우는 중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다 속해. 이 나쁜 놈들이야. 대법원 믿으면 안 돼. 우리 대법원은 개혁대의 대상이 돼야 돼. 모두 다 개혁이 됐어. 요즘은 국민들은 행정관청도 편하게 이용하고 세무서도 예전엔 80년대 세무서 그러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거. 세무서, 경찰서, 검찰 이런 거 가지 말아야 돼. 요즘 경찰서도 친절해요. 다 친절해요. 지나가다 다들 화장실 가려고 들어와 경찰서 요즘은요. 하지만 지금도 으시시한 데는 검찰이랑 법원이야. 거기만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너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아닌 인간들이. 그럼 거기가 제일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이제 국민들 위주로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권위주의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걔들이 뭔가를 지고 있다는 거야. 정치인에 뭘 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걔들을 조져야 돼. 걔들을. 네, 거. 자, 두 번째. 먼저 그렇게 기재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500페이지에는 약관 내 해석 원칙 별표 2개 치세요. 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왜 하느냐?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을 올해 나온다고 보고 지금 하는 거야. 나오면 틀려, 여러분들이. 자, 약관 해석의 원칙. 이 법의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맺었어. 약관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어. 분양회사랑. 근데 분쟁이 벌어진 거야. 약관계약 체결했는데 작성자와 상대 고객사의 분쟁. 뭔가 분쟁이 벌어지면 약관 해석의 원칙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해석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약관 작성자를 견제하고 또 통제, 작성자들을 통제하고, 보통 기업을 통제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보험회사 같은 데를 통제하고 해석을 통해서 상대방 고객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목적은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분쟁이 벌어지면 어디 해석을? 첫째, 약관 해석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이 친히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신의칙 해석이라고 그래. 신의칙 해석. 이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고객이 도장 찍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상대방 고객한테 지나치게 부당하다든가, 상대방 고객을 지나치게 구속하다든가, 아무리 내 도장 찍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한테 너무 불공정하다든가, 이런 조항은,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조항은 다 뭐다? 인간의 신의칙 의무에 대해서 이런 조항은 모두 무효이다. 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신의칙 해석. 그래서 부당, 구속,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을 설사 도장 찍었더라도 이런 조항은 인간 신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신의칙 해석. 두 번째는 약관 해석은 객관적 해석 원칙. 이 객관적 해석 원칙을 다른 말로 통일적 해석 원칙이라고 불러요. 통일적 해석 원칙. 무슨 말이냐? 약관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해 줘야지, 약관에서 사람에 따라 차별을 주면 안 된다. 보험금을 누구한테는 지급해주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한테는 막 떠들어와서 그럼 주고 조용히 하세요. 줄 테니까 말하는 사람 안 주고 이러면 안 돼. 한 명한테라도 보험금 지급되면 모든 사람 다 지급해줘야 되는 거야. 한 명에게도 유리하게 해석하면 모든 고객 다 유리해져야 되는 거야. 차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적 해석 원칙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지켜라. 우선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 원칙이 뭐냐면요, 약관 조항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이 합의한 사항이 무조건 우선 해석돼야 되는 거야. 아니,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관 계약 맺는데 수기 서로 기재한 게 있어. 수기를 기재했어. 보험 계약을 맺는데, 대출 계약 맺는데 손을 적었어. 지점장 특별 우대금리 적용해서 마이너스 0.1% 깎아주겠다. 깎아줘야 돼, 무조건. 약관 조항에 손으로 기재한 사항이 있다면 손으로 기재한 사항이 무조건 우선시 해석돼야 되는 거야. 응?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우선시. 자, 네 번째는 작성자 분리 원칙. 작성자 분리 원칙. 이거 다른 말로 무조건 고객에게, 상대방이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조항. 다른 말로 불명확 조항.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불명확 조항.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약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운전자 보험이고 뭐건 약관 하나는 다 있을 거야. 약관 휴지통에 버렸나요? 그냥 분리수거할 때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휴지 버린 데다 버렸나요? 잘 보관하고 있나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 안 버려. 왜 안 버려요? 그게 계약서야.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또 그건 또 안 읽어봐. 아니 왜 안 읽어봐? 그 중요한 계약서를 내가 한 달에 20만 원 되고 1년에 100만 원 내는 건데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왜 안 읽어봐요? 중요한 거 알면 버리진 않아. 근데 읽진 않아. 이유는 어차피 읽어도 몰라. 하도 애매한 점이 많아서 이런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장할 수 없는데 단 최고 1억까지 주는데 복잡해. 죽어도 꼭 버스 안에서 죽어야 돼. 버스 안에서 대중통 안에서 또 일요일날 다쳐야 돼. 일요일날 다쳐야 돼. 휴일날 다쳐야지 최고 금액이야. 하도 단서트가 많으니까 읽다 보면 모르겠어. 그 결론이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다. 그렇죠? 이게 애매한 조항이 많아. 이 애매한 조항은 다 작성자한테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애매한 조항은. 다섯 번째, 축소, 해석의 원칙. 요게 교과서 빠졌어, 지금. 축소 해석의 원칙. 축소 해석이 뭐냐. 절대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뭘 축소 해석하라는 거냐면요. 이 면책조항이 많아, 면책조항. 약관계엄 했다 보면 면책조항이 많아, 면책조항. 면책조항이 뭐예요? 책임 면하는 조항. 다음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사침센터에 그 이사계약 맺을 때 뭐 이렇게 약관 읽어보면 이러한 경우 깨지더라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면책조항들이 많아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우리 회사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면책, 책임 면하는 조항은 의미를 확대하자, 축소하자. 축소해야지 면책되는 게 드물어지는 거지. 확대하면 안 되지. 내가 5가지 해석 원칙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서 이렇게 하세요. 개통, 신고. 개통, 신고. 뭐 좀 철도 개통됐나 봐. 앞서서 축소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 원칙, 통일자세 원칙, 시성시대 원칙,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앞서서 개통, 신고. 꼭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게. 꼭 그 의미도 기억하셔야 돼. 의미까지 아셔야 돼. 왜 여기서 5점이 나오면 명사 묻지 않아. 밑에 문장이 붙을 거야. 그 의미 알아야 돼. 자, 그런 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 2번에 일본무의 특칙이라는 게 나와, 특칙.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본의 특칙. 이거 중요해요. 약관에 일부의 무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약관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일본무의 특례가 적용된다. 참 중요한 단어죠. 자리가 매번 총칙을 배울 때 일부가 무효라면 이 총칙 배울 때 이게 137조인 얘기예요. 일부가 취소라면 일부가 불능이라면 원칙은 어떻게 된다? 일부 무효라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취소로 한다. 일부가 불능이라면 원칙 전부를 불능로 한다. 일부가 문제되면 전부가 문제되는 것이 원칙. 이게 민법 총칙 배운 일부 법리라 부르는 거야. 이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인분이 없었더라도, 일부 불능이 없었더라도, 일부 취소가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행위 했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일부만을 취소로 하고, 일부 불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이 유효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무효 법리라는 거야, 이게. 일부 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137조에. 근데 약관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약관은 이걸 뒤집어야 돼요. 약관은 일부 무효의 이 특례 정도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보세요. 자, 보험계를 맺었는데 약관 조항이 70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 70개 조항이야. 근데 그 조항 중에서 70개, 1항부터 70개 조항 중에서 내가 사망, 치랑은 그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느냐. 이거 무효를 주장했어. 그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제소해버렸어. 이거 심사해달라. 내용이 공정한지. 거기서 맞다. 불공정하다. 그럼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개정하라고 이 권고가 내려와요. 권고에는 안 고치면 벌금 때려요. 벌금 1,000만 원, 벌금 1억. 보험회사가 그 벌금 내고 말지. 그래도 안 돼요. 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어. 내가 소송을 내버렸어. 내가 민사소송을요. 판사님 결정해 주세요. 이 약관 불공정 무효라고. 무효 판결 받았어. 그러면
실시계 중에 2개 조항이 무효됐죠? 그럼 이 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7개 중에 2개 조항이 일부가 무효됐잖아요. 2개가. 그러면 이 약관계약은 나머지 부분 68개는 유효한 계약이고 예외적으로 이 무효인 조항이 이 약관계약의 핵심 조항이야. 핵심 조항이어서 이것이 무효돼 버리면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돼. 그때만 예외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부의 법리가 원칙과 예외가 좀 뒤집어지고 있잖아 지금. 응? 이렇게 해석하는데 반대로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민법 어디를 배워도 일부자가 들어가 일부가 문제되면 전부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원칙은. 약관 일부 조항이 문제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고 계약 목적 달성 안 될 때만 예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뒤집어졌다. 거꾸로 뒤집어졌다. 약관에선 거꾸로 해야 된다. 반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 됐어요. 한번 해놨어요. 저는 이게 계약처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봐 이게요. 약관 계약이 나올 때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